네,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안을 공식 발표하기 전부터 야당은 국민을 갈라치는 나쁜 방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연금 보험료 인상폭이 나이별로 차등화한다는 데 대해서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거죠. 연금 개혁이 얼마나 어려울지 예상케 하는 대목입니다. 전문가들과 쟁점별로 따져보겠습니다. 박명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정영권 사회연대 포럼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드디어 정부의 연금 개혁안이 이제 공개됐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단일안을 내놓은 것은 21년 만인가요? 그렇다는데 벌써부터 뭐 야당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죠. 전반적인 내용, 종합적으로 어떻게 평가하는지 두 분에게 간단한 총평부터 들어봐야겠네요. 우리 박 교수님, 총평을 좀 짧게 해주신다면 이번 개혁안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정부 안을 보면서 좀 아쉽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아쉽다. 네, 네. 그러니까 KDI가, 그러니까 네. 국제연금기관이 KDI가 신연금 제안을 했었는데요. 네. 이런 것처럼 세대 간 공평성과 지속 가능성 관점에서 국민연금 체계의 틀을 바꾸는 그런 구조적인 개혁 방안을 정부가 제시하길 바랐지만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아쉽다는 그런 총평을 말하고 싶습니다. 좀 더 개혁적인 방안, 네, KDI가 맞습니다. 제시한 새로운 연금 네네. 그런 것 같이 좀 들어갔으면 했다는 아쉬움이 있다 이거죠? 네네. 들어가지 못했다. 네, 우리 정 대표님 좀 어떻게 총평을 어떻게 보세요? 뭐 좀 상당히 참담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느끼는데요. 참담하다. 네네. 왜요? 일단은 뭐 그 보험료 부담은 대폭적으로 13%입니다. 그래서 9%에서 13이면 사실은 보험료가 44% 올라가는 거예요. 네. 이제 소득 대체율은 지금 현행이 올해 42인데 현행 유지하는 건데 2028년 기준으로 해도 겨우 5% 올린단 말입니다. 2%요. 네, 2% 포인트가 5%거든요. 예, 40이니까. 그런 수준인데 이렇게 또 차별적으로 중장년층은 훨씬 더 빨리 많이 내고 네. 내게 하는 것.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정부 안에서 자동 조정 장치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사실은 이제 우리가 받는 연금액을 자동적으로 삭감하는 장치거든요. 이게 대폭적으로 깎이게 됩니다. 저희가 오전에 추계를 해가지고 그 결과를 갖다 발표했는데 평균적으로 한 20%씩. 그래서 총 노후에 1억 받을 수 있는 사람은 8천만 원밖에. 네, 그 부분 한번 저희가 이제 토론을 네. 진행하면서 한번 더 자세히 보기로 하죠. 일단 두 분의 평가, 한 분은 좀 더 개혁적인 안에 들어가지 못해서 아쉽다. 우리 정 대표는 보험료율은 높이 올리는데 대소득 대체율은 목표치 기준으로 40에서 42로 올라가는 아주 소폭 오르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좀 참담하다. 벌써요. 뭔가 야당에서도 나쁜 방안이라고 했으니까 참 국민연금 개혁 앞길이 험난해 보이는데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연금 보험료율 9%에서 13%로 올린다. 이제 처음으로 정말 오랜만에 올리려고 하는 것이고요. 소득 대체율은 42% 목표치 기준입니다. 지금 2028년 40%로 낮아지는데 이걸 이제 42%로. 자, 이 42%가 21대 국회에서 전혀 예기치 않은 건데 이 보험료율, 소득 대체율 조정하는 정부 생각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험료율을 13%로 올리자는 네. 것은 사실상 5차 재정 계산할 때 참여한 전문가들이 제안한 15%는 15% 포인트보다는 낮지만 그 국회 공론화 과정에서 여야 간에 어느 정도 좀 합의가 된 숫자입니다. 그렇지만 소득 대체율 42% 안은 예. 사실상 처음 나온 숫자가 맞고요. 예. 그러니까 국회 공론화 과정에서 500명의 시민들은 소득 대체율 40%와 50% 중에서 50% 더 선호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었고요. 네. 공론화 과정 직후에 여야 그 논의 과정 속에서 여당에서는 43%의 소득 대체율을 주장했었고 43%. 네, 44%까지 야당에서는 수용할 의사가 있음을 이제 밝힌 바 있지요. 네. 그러면 야당이 이제 21대에서 마지막으로 제시했던 44% 목표치 기준을 비하면 2% 포인트나 낮은 수준이네요. 이 네, 소득 그렇습니다. 대체율. 자, 네. 이 부분 정부 나름대로는 그래도 목표치를 조금이라도 올려서 뭔가 소득 보장을 원하는 분들의 조금 수요를 맞췄다 이렇게 주장을 하던데 네. 정 대표님 어떻게? 그 국회에서 이제 공론화하는 과정에서 보험료는 13%까지 인상하되 13%. 소득 대체율은 50%였는데 그게 소득 대체율 50%를 올려주는 조건으로 보험료는 13%까지 가능하겠다.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13% 무조건 보험료 인상에 합의된 내용이 아닙니다, 저게. 네. 네, 그런 상황이었는데
논의가 이제 지지부진하고 진전이 없는 과정에서 공론안이 뭐 21대 마지막에 합의라도 해보자 해서 이야기됐던 게 13%. 야당에서는 예. 야당에서는 13에 45. 45. 네. 그다음에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43과 44 사이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사실은. 네. 그런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께서 좋다 그러면은 13에 44를 받겠다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께서 구조개혁안이 없다고 걷어차신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돼 있는 이런 구조인데 사실은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9%에서 13%면은 보험료가 상당히 오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연금의 평균 이제 300만 원 소득자를 기준으로 하면은 9%니까 상금 27만 원씩 월 내는데요. 예. 13%가 되면은 39만 원을 내요. 39만 원. 네, 그러니까 12만 원이나 더 올라가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다들. 그렇게 올라가는 구조인데 이렇게 보험료는 급하게 올라가고 그래서 사실은 보험료 인상이 재정 안정 효과에서 가장 큰 효과를 가지거든요. 예. 그래서 실제로 연금 소진 시기가 16년, 15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16년 뒤로 미뤄진다. 뒤로 미뤄진다. 네, 네. 그 예. 정도 강력하게 어떻든 보험료 인상을 갖다 시도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소득 대책으로는 택도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국민의 지금 현재도 노후 빈곤이 문제고 국민연금이 본래 목적이 뭡니까? 네. 적정한 노후 보장이에요. 그런데 적정성에서 너무 못 미치기 때문에 그걸 좀 올려야 된다고 국민을 대표하는 시민공론화위원회에서 그걸 요청을 했는데 아예 겨우 5%밖에 못 올리는 이런 구조로 해가지고 어떻게 국민들의 공감을 얻겠나? 아, 국민을 설득할 수 있겠느냐? 근데- 네, 말씀하시죠, 근데- 박 교수님.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아쉽다고 했던 부분은 정 대표님하고 약간 좀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국민연금 개혁을 왜 추진하려고 했냐. 왜 하려고 하느냐? 그거 원래 그걸 생각을 해보면 저부당 고급여라고 하는 어떤 불균형적인 구조가 국민연금 제도 안에 내재돼 있거든요. 현재 내는 것보다 그렇다는 너무 많은 얘기죠. 받고 있기 때문에 음. 그리고 저출산 고령화라는 인구구조 변화 속에서 도저히 미래 세대들이 그걸 감당을 못한다라는 게 우리가 직면한 현실이 아니었습니까? 예. 근데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소득 대체율을 42% 올리는 것조차도 사실상은 미래 세대한테는 더 큰 부담을 안겨주는 겁니다. 근데 그런 관점에서 바라본다 그러면 우리가 국민연금 개혁을 하려고 했었을 때 그 원래의 취지가 계속해서 훼손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네요. 그러니까 제도 자체의 문제가 네. 아니고 예, 급속하게 인구 구조가 나빠져서 문제 아닙니까? 그죠? 저출생의 문제 고령화 아닙니까? 때문에. 그럼 이 저출생의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납부할 보험료는 좀 인상시키고 네. 그다음에 이렇게 급격한 저출생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 재정이 역할을 해야죠. 국가 재정이 국가 재정이 국민연금에 투입돼서 선진국처럼 투입돼서 그 역할을 일정 부분 해줘야지. 그걸 전부 아직은 저 국민연금 기금이 충분히 현재는 있는데 현재는 있는데 네. 이제 뭐 사각지대 해소라든지 크레딧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연계해가지고 재정이 역할을 하면서 그걸 갖다 안정적으로 끌고 가야지. 그걸 보험료 방식으로만 해가지고 무조건 내는 근로자들이나 내는 국민들한테 다 책임지라 이렇게 무책임하게 던질 수는 없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연금 보험료를 이렇게 올리되 소득 대체율을 낮추지 말고 그 필요한 돈을 재정에서 조금 더 보존할 그렇습니다. 재정의 역할을 하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그냥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학이라는 학문이 태어난 배경이나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려워하는 것 자체는 자원이 희소하기 때문이에요. 국가 재정도 희소한 자원이에요. 국가 재정도 우리가 네. 작년에 그 R&D 예산 관련해서 파동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삭감했다가 아주 난리가 났었죠. 그 정부 입장에서 돈이 남아 돈다 그러면 왜 그게 삭감을 합니까? 음. 그러니까 어느 한 곳에 투자를 더 많이 한다, 지출을 더 많이 한다 그러면 네. 어느 한 곳에 더 줄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연금에 우리가 국가 재정을 투입을 한다 그러면 다른 쪽의 복지 분야에서 기초연금이라든지 기초생보라든지 이런 데서 깎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그나마 경제적인 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 건지 기초생보 대상자들을 갖다가 우리가 더 보호해야 되는 건지 그 정부는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 희소한 자원 때문에. 그 재원이 그런 관점을 좀 유념을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 생각합니다. 재원을 국가 어디서 어느 재정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재원이 네.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가 재정이 좀 더 투입돼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경제의 기본 개념을 이용해서 인용을 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뭐 경제적인 측면에도 있는데 복지적인 측면에서 자 그러면 거시경제적 측면과 아울러서 보면은 GDP 대비해서 예. 노인의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쓰고 있느냐? 노인 빈곤을 위해서? 뭐 EU 국가들이 대체로 한 12에서 14% 정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는 지금 연금에 겨우 한 2.3% 정도밖에 안 들어가고 있어요. 이 구조 속에서 국가가 뭐 급하게 많이 늘은 게 아니고 조금씩이라도 기여해서 안정적으로 끌고 가는데 역할을 해야 될 부분이지 그걸 무조건 국가의 역할은 없다? 우리는 모르겠다? 니네들이 알아서 해라?
그러면은 공무원연금하고 사학연금은 다 우리가 국가가 다 지원해 줍니다. 예. 왜? 교수님 받지 않습니까? 근데 사학연금 선생님들 고생했다 해줘요. 그럼 네. 국민들은 고생 안 하고 안 어렵습니까? 네. 그래서 일정 부분은 재정의 역할이 있는 거. 그래서 그걸 EU 국가들이 선진국들이 다 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제 재정이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쪽을 누르면 한쪽을 더 쓰게 되면 한쪽을 줄여야 되는데 우리 정 대표는 이제 지금 현재 국민연금에 재정을 더 넣어야 된다. 역시 소득 대체율, 연금 보험료를 올리는 폭과 소득 대체율 조정하는 폭 역시 이제 갈등이 가장 이게 중요한 건데 일단 소득 대체율 지금 42%로 한다는 건 올해가 42%죠 목표치가. 네, 그 맞습니다. 올해를 유지한다는 건가요? 정부 계획으로는? 사실상 지난 정부 때,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때 이제 연금 개혁을 하면서 소득 대체율이 그러니까 60에서 50으로 바로 낮아지고 50에서 40%를 20년에 걸쳐서 0.5%씩, 네. 0.5%포인트씩 매년 낮추기로 했기 때문에 올해는 42% 소득 대체율을 가지고 있고요. 예. 그래서 28년에는 이제 40% 소득 대체율 갖기로 예정돼 있었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목표치보다는 2%포인트 올리지만 현재 수준을 유지한다. 네네. 그게 정부 계획이고요. 지금 보험료율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이미 뭐 논쟁적인 이슈가 바로 세대별 차등 인상입니다. 네, 50대는 1%포인트씩 매년 오르죠. 40대, 30대, 20대 차등해서 젊은이들이 상대적으로 적게 받는다, 많이 내고 그런 불만을 좀 달래면서 이게 확실하게 젊은이들이 신뢰도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는데 좀 바람직 필요하다고 보지 혹시 않으세요? 정 대표님? 뭐 세계 연금사에서 아직 없는 일이어 가지고 다른 나라도 한 번도 이렇게 전 세계에서 이런 차등- 사례가 없는 거죠. 세대별로 보험료를 차등한다는 차등한다는 건 이건 없는. 그래서 뭐 BBC 영국의 BBC에서도 취재해 갔습니다. 아 우리나라 일 시도하는 거를 네, 예. 오. 청년들 하는 거를 이제 네. 그래서 세계 연금사에 뭐 코미디가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지난번 국회에서 연금 공론화위원회 연금 특위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보험료를 해마다 몇 프로씩 올릴까 할 때 예. 대체로 0.5%씩 정도로 0.5%포인트씩 조금씩 올리자. 예. 아니면 0.3 정도 하자. 왜냐하면 노사가 너무 부담이 크니까. 그렇게 해서 논의됐던 건데 갑자기 지금 40대하고 50대를 지금 뭐 50대 같은 경우는 1년에 1%씩 올리겠, 네. 1%포인트씩 올리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40대, 50대가 감당이 되겠습니까? 50대가 이게 제가 봐서는 거의 징벌적 징수예요. 이 정도 되면. 징벌적 징수이다. 네, 징벌적 40대, 50대가 그렇게 뭐 큰 죄를 지었습니까? 우리 집 국민연금 기금이 네. 1,200조가 쌓여 있어요. 네. 40대, 50대, 60대가 돈 내 가지고 기금 수익금이 한 600조 정도 됩니다.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40대, 50대 보험료 더 내라 하면 대체로 어저께 양노동계에서 뭐 정년 연장과 관련된 토론회도 하는데 50.5세 대체로 1차 노동시장에서 나온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50세에서 네, 50.5세에 나온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연 이때부터 새로운 노동시장 들어갈 때 보험료절이 높은 사람들 4대 보험 특히 부담이라고 중소기업들이 이야기하는데 채용할 수 있겠습니까? 페널티. 네. 그다음에 또 50대에서 비정규직이 가장 높습니다. 비정규직이 가장 높다. 비정규직이 가장 높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40대하고 50대하고 전체 우리 자영업자가 568만 명이에요. 예. 그중에서 47.8%가 40대, 50대 자영업자예요. 합치면 271만 명입니다. 네. 이분들 보험료 그러면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는 보험 본인들이 다 내야 다 내는 되는데 거죠. 이 부담을 갖다 전부 다 44% 인상되는 이 부담을 전부 알겠습니다. 이렇게 빨리 네. 50대에 대해서 1%포인트씩 4년간 올리는 겁니다. 현재 9%를 13%까지 올리려니까 징벌적이다 이런 표현까지 우리 정영근 대표님 쓰셨는데 이게 젊은이들이 이제 차등적으로 좀 낮게 올리려고 하다 보니까 1% 정도는 올려야만 된 것 같은데 어떻게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간과하고 있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아까 정 대표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게 국민연금 제도에는 문제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예. 사실상 우리나라만큼 낸 거에 비해서 과도하게 받는 나라가 또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국민연금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금 내고 1900 많이 받는다 이거죠? 1960년생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예.
보험료로 100을 냈다 그러면 예. 연금 급여를 270을 받는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2.7배나 얻을 수 2.7배. 있는 연금은 세상에 또 어디 끝에서 없습니다. 처음 설계가 조금 그렇게 돼 네. 있네요. 조금 내고 많이 받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연금 제도가 도입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강제저축을 국민들로부터 납득시키기 위해서 상당히 후하게 시스템을 만들어 놨는데 예. 그게 제때제때 조정이 되지 않으면서 개혁이 예. 늦춰지면서 예. 여전히 그런 불균형한 문제가 있는 거고요. 또한 1960년대생은 그래요. 그러면 2000년생은 어떻게 되느냐? 예. 100을 내면 220을 받습니다. 2000년생도 네. 예. 여전히 높지만 270대 220 낸 것은 같지만 받는 거에 있어서 비율의 차이가 크잖아요. 예. 그러다 보면 세대 간에서 세대 간 갈등, 다시 말하면 젊은 친구들이 왜 우리는 혜택을 덜 주냐, 똑같이 냈는데 그런 얘기는 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정부가 그러니까 세대 간 공정성, 세대 간 형평성이라고 하는 3대 원칙 중에 하나로 잡은 그런 상황 하에서 예. 젊은 친구들의 목소리를 어느 정도는 반영을 해야 되는 건 사실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50대, 40대 분들한테도 그들이 얼마만큼 내고 얼마만큼 받는지를 정확하게 설명을 해준다 그러면 예. 어느 정도 납득은 할 수 있다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현재 국민연금 지급하고 보험료와 연금 받는 걸 보면 1960년생 100을 내고 270을 받는다. 2000년생 100을 내고 200을 받는다. 220. 220. 그러니까 조금 내고 많이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네. 이걸 이제 조금 정상화해 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제 젊은 세대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조금 낮게 인상한다. 그런 얘기신데. 네네. 저희가 이제 국민연금이 88년부터 도입됐는데요. 예. 사실은 역사가 되게 짧죠. 뭐 네. 독일 같은 경우에는 뭐 150년 이상 되는 역사를 가지고 있고 실제로 어느 나라든 시작할 때는 좀 유인을 위해서 독일 같은 경우에도 초기 보험료 1.2%로 시작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계속 보험료를 인상하는 과정이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국민적 저항도 좀 있었고 사실은 2018년대에도 저희 연금행동에서는 보험료를 12%를 올리고 소득 대체율을 45%로 하자 했는데 사용자 단체의 반대에 의해서 사실은 하지 못했어요. 아, 기업들이 네네.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부도 적극성도 좀 약했고요. 그래서 결국은 해내지 못한 그때 그 정도 수준으로 했더라도 재정도 훨씬 더 안정화되고 소득 대체율도 꽤 갔을 거예요. 그리고 8년의 시간을 그냥 또 우리가 헛소비를 해가지고 지금 와 있는 이런 구조인데 예를 들어서 조금 우리가 내는 것보다는 조금 많이 받는 부분과 관련해서 또는 청년들이 조금 더 앞으로 부담이 많은 것과 관련해서 이걸 이렇게 갈라칠 게 아니고 갈라치기. 갈라칠 게 아니고 청년들이 내는 부분과 청년도 결국은 14%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단지 속도만 더딜 뿐이에요. 긴 시간 동안 가는 거죠. 네, 좀 사실 길게. 보기만 좋을 뿐이지 재정 안정에도 별로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국가가 재정이 좀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이 지금 50대, 40대 이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과 관련된 부분들도 재정이 역할을 해서 그래서 그냥 균등하게 이렇게 가도 되는데 이걸 꼭 갈라가지고 40대, 50대 니네들은 그냥 골병 좀 들어봐라. 제가 한국갤럽 8주차 지난 23% 윤 대통령 그 지지율 보니까 네. 나 8%밖에 안 나왔더라고요. 40대가 윤 대통령 지지율이에요. 40대가 네네. 그렇게 낮아요? 네네. 표 가져왔는데 그래서 보니까 지지 않으니까 혼 좀 내보라 이런 취지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네, 그거 너 해도 너무하다는 거지. 알겠습니다. 우리나라의 40대, 50대는 돈이 가장 필요한 때입니다. 애들 고등학교도 보내야 되고 네. 대학도 보내야 되고 내 노후도 준비해야 되고 회사 1차 노동시간에서 나오면 알 길이 막막한데 보험료도 더 내라. 예. 누가 고용 페널티로 해서 누가 다음에서 받아주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거 세대별 차등 인상 참 만만치 않겠습니다. 우리 정영근 대표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50대 특히 조금 상황이 어려운 50대들이 과연 어떻게 받아들일지 젊은이들을 위해서 좀 더 받기로 돼 있으니까 양보한다는 생각을 하게 돼서 합의가 이루어질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우리가 토론해야 될 게 많으니까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동 조정 장치. 요거는 이제 많은 나라들이 하고 있다 그래요. 가입자 수라든지 얼마나 오래 살 것인가를 따져서 받는 돈을 조금 줄이겠다, 조정하겠다는 건데 혹시 이 자동 조정 장치가 뭐 연금을 깎으려고 도입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연금액 그러니까 절대적인 연금액이 깎이는 건 아니고요. 깎이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적연금하고 사적연금의 가장 큰 차이가 공적연금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 물가 상승률을 반영을 해가지고 실제 소득을 계속 보장해 줍니다. 예, 그렇군요. 그래서 네. 매년 올해 만약에 물가 상승률이 2%다. 예. 그리고 내가 올해 국민연금으로 월 100만 원을 받고 있다. 네. 그러면 내년 되게 되면 국민연금과 관련해서 내 급여액은 102만 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만큼
반영해준다 이거죠? 예, 반영을 해서 올려주고 있습니다. 예. 그 올라가는 그런 속도를 예. 만약에 어떤 특정한 상황이 발생한다. 다시 말하면 뭐 지금 정부 안에 따르면 예. 뭐 보험료 급여보다 보험료 수입이 적다 그러면 예. 이제 자동 조정 장치가 작동을 하기 시작을 해서 그러니까 지난 3년간의 가입자 수 변화율과 기대 여명의 변화율을 감안해서 그 증가되는 속도를 좀 낮추겠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물가 상승률만큼 받는 돈이 올라가는데 가입자 수라든지 이런 걸 봐서 조금 낮추게 하는 그러니까 좀 연금 고갈 시기를 좀 더 늦추는 그래서 젊은 세대를 위해서 늦추게 하겠다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의원 대표님도 좀 어떻게 네, 뭐 주요국에서 사실은 자동 안정화 장치를 갖다 도입한 사례들이 꽤 있습니다. 다른 그렇게 데도요? 꽤 있는데 이제 그때 언제 정도 할 거냐면 빈곤율 정도가 어느 정도 해소되고 그다음에 또 이제 보험료 인상을 통해 가지고 재정 안정을 취할 부분을 하고 나서 그때 판단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우리는 뭐 아시다시피 OECD 국가에서 가장 빈곤율이 높은 3배 정도 되는 40%대의 빈곤율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보험료도 이제 9%이기 때문에 인상의 속도를 내기 시작하는 이런 구조 속에서 이게 이제 자동 안정 장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자동 삭감 장치예요. 자동 삭감 장치에. 예. 정부가 어저께 발표한 자료 보면은 내는 것보다 밑으로 깎이진 않는다 그런 거죠. 네, 이게 이제 자기 받아야 될 총급여가 한 20% 정도 깎이는 거예요. 네. 정부가 어저께 이제 발표한 자료에 보면은 우리가 보험료 인상을 통해서 기금 소진 시기를 갖다가 16년 정도 뒤로 미뤄요. 예. 그래서 2056년 된 게 2072년에 이렇게 갑니다. 예. 그리고 이제 2036년에 이 정부 말한 자동 조정 장치를 도입하면은 2088년까지 또 16년을 더 뒤로 미룰 수 있어요. 16년. 네. 예, 많이 미뤄지네요. 네, 많이 미뤄지죠. 네. 자, 그러면 우리가 보험료를 44% 인상해가지고 16년을 뒤로 미루는데 자동 조정 장치를라는 것이 그게 뭔지 모르지만 마법의 장치를 도정해서 16년을 더 미루려 하면은 보험료를 얼마나 받는 급여를 돈을- 얼마나 깎아야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평균 20%가 깎이는데 받는 돈이 20%나 깎인다? 네네. 저희가 어저께 밤에 네. 그 오늘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네. 저 시뮬레이션을 다 했는데요. 어떻게 깎여요? 1962년생은 2025년부터 수급을 시작했는데요. 기존 연금 수급액 대비 85.4%밖에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15% 깎이고요. 자동 안정 장치 때문에? 자동 네네, 조정 장치 때문에? 이 장치 그렇습니까? 때문에. 그러니까 1980년생은 기존 연금 수급 대비해가지고 79.77% 그러니까 20% 정도. 그다음에 1992년생은 2057년에 수급을 시작하는데 기존 연금 대비해가지고 80.72%밖에 못 받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알겠습니다. 출발은 금액은 거의 비슷하게 출발해요. 예. 그런데 그때부터 물가가 올라갔는데 이 자동 안정화 장치의 개수를 집어 넣어가지고 계속 안 올려주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이 아까 박 교수님은 이제 물가 상승률이 2%라 그러면 그 2% 내에서 조금 조정이 되는 받는 돈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렇게 많이 좀 적게 깎인다는 숫자가 조금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저는 그 숫자를 제가 직접 계산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없고 정부가 발표한 거에 따르면 네. 그렇게 많이 깎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정부의 보도 자료에 보게 되면 예. 그 연금 상승액의 연금의 그 상승, 다시 말하면 삭감되는 거에 하한선을 두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하한선. 네. 기본적으로 그렇다 그러면 저희가 장기 재정 전망이라는 걸 할 때 물가 예측을 어떻게 하냐면 한 2% 계속 될 거라 생각을 해요. 예. 그러면 급여액이 2% 정도씩 계속 올라가야 되는데 좀 깎인다 그래도 많이 깎게 최대로 깎게 2%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다 그러네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매년 자기가 받는 거에 최대로 깎여야 2%고 정부가 하한선을 준다 그러면 하한선만큼만 깎이는 거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네. 그 급여가 줄어들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그러네요. 들고요. 좀, 그러니까 네. 어떤 가정을 쓰느냐, 어떤 전제를 했느냐에 따라서 숫자가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예. 그거에 대해서 너무 그 어떻게 보면 현혹돼서는 안 된다는 네, 생각이 이게 우리 이제 조영근 뭐- 대표 잠깐만요. 대표님께서 이제 계산한 방식대로 하면 자동 조정 장치로 한 20% 깎일 수도 있다는데 실제로는 하한선을 정부가 둔다고 했고 물가 상승률 범위 내에서 깎이니까 그렇지 않을 것이다. 이 부분 정부가 조금 명확하게 입장을 밝혀서 설명을 좀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해가 혼선되면 안 되니까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또 중요한 주제가 많습니다. 네네. 국민연금 의무 가입 기간도 있어요. 네. 의무적으로 가입하면 지금 59세입니까? 이걸 64세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네. 64세까지 이제 국민연금을 내야 되는 건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이거 상당히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그 이제 지금 현재는 이제 59세 12월까지 내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가입 기간을 더 늘리는 문제인데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정년이 끝나면 바로 연금이 개시돼야지 되도록 돼 있는데 예. 유일하게 안 되고 중간에 소득 절벽이 있는 거죠. 소득 절벽. 예, 소득 절벽이 정년 아까 대비. 50세 나온다면서요? 네, 50 심지어는 이제 그 법정 정년이 60인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정년은 한 50세 초반에 다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 절벽의 기간이 너무 긴단 말입니다. 뭐 10년, 15년 이렇게 되는 이런 구조인데 그다음에 이제 지금 정부 우리는 궁극적으로 이제 정년을 연장했어. 궁극적으로 정년을 연장해서 정년 끝나면은 이제 연금이 개시될 수 있게 했다는 이런 주장인데요. 예. 지금 정년 연장과 관련된 논의는 별로 되지 않고 그거는 되지 않고 네. 가입 연령만 이제 위로 미룬다. 미루겠다. 이러면은 실제로 아까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지금 50대 후반부터는 60대 예, 초반 소득 이래 들어서 절벽이 소득이 길어질 수 없는데 이게 어렵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국민연금의 결정이 A값, B값이라 해가지고 평균 소득으로 절반이 되고 자기 소득으로 절반이 되는 이런 구조인데 이 또 국민연금 A값이 떨어져가지고 왜냐하면 소득이 줄지 않습니까? 60대 초에는. 그리고 A값이 떨어지고 B값도 떨어지고 이래가지고 자기 연금이 줄어들 가능성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력 방향성과 관련해서는 이견이 없는데 이것도 좀 잘 제대로 네. 점검해서 가야 된다. 그러네요. 이 방향성, 의무 가입 기간을 조금 올리는 문제는 정년 얼마나 더 우리가 일할 수 있는가? 그게 일률적인 뭐 정년 연장이 돼야 되는 건지 뭐 더 일할 수 있는 무슨 사회적 시스템이 정비가 안 되면 이것도 쉽지는 않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 앵커님 말씀하신 게 공감을 하고요. 그러니까 정부도 그래서 지금 당장 이걸 하겠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도 자료를 보니까 뭐라고 쓰여 있냐면 고령자 고용 여건 개선과 병행하여 장기적으로 논의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예. 정부도 이거와 관련해가지고 노동개혁과 같이 가야 된다는 걸 알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 노동개혁을 하는 가운데 정년 연장이라든지 계속 고용 등에 관련된 사회적 합의를 이루면서 이러한 것도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되게 재밌는 게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우리가 보통 가입 기간 1년이 늘어나면 내가 받는 연금 급여액이 5% 상승하거든요. 5%요? 네. 그러면 왜 정부는 그걸 막아놨을까요? 이거를 그 정년 가입 기간을. 네. 네. 그러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노후 보장을 한다고 했었을 때 터 넣어주면 예. 훨씬 더 좋을 텐데 왜 막아놨을까요? 그렇게 낼 수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아니죠. 낼 수 있는 사람이 자발적으로도 낼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왜 막았냐? 그렇습니까? 저보단 고급의 목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저보다 내가 고- 1만큼 되면 2.7을 받는 그 구조가 계속 있는 한 이런 것도 늘리는 것 자체도 정부의 큰 재정적인 부담, 그러니까 국민연금의 재정적 부담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예. 그 소득 상한도 걸어놓고 가입 연령 제한도 걸어놓고 예. 그러니까 이런 구조적인 어떤 문제가 이런 가입자들이 스스로 공적연금이라는 걸 제도를 통해서 노후 보장을 좀 더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기재들을 다 막아놓는 그런 그렇군요. 내재적인 문제도 있다고 말씀드리고 네, 싶습니다. 저급, 조금 내고 많이 받는 구조적 문제. 저희가 이제 뭐 끝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고은 국회로 넘어갔다. 정부는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네네. 앞으로 개혁 논의에 관한 전망을 혹시 정 대표는 어떻게 해보십니까? 사실은 이제 21대 마지막에 정부안을 갖다가 이제 민주당에서 받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구조개혁 안 됐다고 이렇게 제출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자동 안정화 장치라든지 이 중잔정체력에 그 과도하게 보험료를 갖다가 이렇게 징수하는 이런 구조와 관련해서 국민들 동의가 안 돼요. 실제로 여론도 급속하게 나빠지는 거 다들 느끼고 있을 겁니다. 심지어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도 이거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할 정도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국회에 넘어가서 연금 논의와 관련해서 그냥 멈출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 보험료 못 올린 지도 꽤 오래됐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들. 예를 들어서 법 지급 보장한다든지 첫째 아부터 출산 크레딧, 그다음에 군복무 크레딧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미 다 합의가 됐던 내용들이에요. 네. 그러고 이제 보험료 인상하는 문제, 소득 대체율 인상 문제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하나씩 이렇게 하는 것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동의를 해줘야 돼요. 네. 그렇지 않고 또 합의해 오면은 야 구조개혁 없잖아 하고 그것도 차버리면 또 한꺼번에 무산되잖아요. 정부를 하겠다는 거죠. 모수개혁, 예, 구조개혁. 예.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걸 밝히기 전까지는 연금 특위는 열리지 않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열어보면은 또 그것도 차버릴 건데. 알겠습니다. 이게 뭐 정부의 생각은 이미 이쪽의 생각은 정부는 이제 어떤 방침을 밝혔으니까 국회가 조금 제대로 협의를 해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달라 그런 요구를 정부는 했는데 말씀 짧게. 국회는 현 세대를 대표한다고만 생각하면 안 돼요. 너무 근시안적인 정책 방향들을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네. 미래 세대도 좀 감안해서 국회의 논의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정부도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미래 세대를 감안해서 국회가 좀 얘기해달라. 앞으로 험난한 길이 예상되는 국민연금 개혁 관련 토론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박명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정영권 사회연대 포럼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